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그 퀴즈 관련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 좀 깜짝 놀랐는데, 일부러 이제 일요일, 오늘 저녁까지 이제 지금 얼마나 퀴즈에 참여해 주셨는지 봤더니 500분이 넘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이호석 아카데미 넘버 원 이거 퀴즈 참여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모두 올 100점 맞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바꿔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80% 이상 참여를 하시고 80점 이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꼭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하더라도 아마도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가 끝날 무렵쯤 되면 제가 이제 뭔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드리든지, 아무튼 제가 뭐라도 보답을 열심히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답을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이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야. 아마, 이거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이거 몰랐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풀고 되실 것 같고, 리뷰를 하시면서 또 얻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보시되 다만 이제 퀴즈 정답을 공개한 이후에 또 참여하신 거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저장을 딱 해놨거든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장해놨으니까 자 이제 진짜 그 매크로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그 박현주 회장님 이 드디어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참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를 하기 시작한 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SK증권이 아니고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이 영상은 정말 좋은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요, 뭐든지 한 방향으로, 저도 지금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전달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질문을, 인터랙션이 있으면서 실제 질문, 그냥 짜여진 각본 말고, 진짜 질문이 일어나고 진짜 디베이트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 좋은 영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현주 회장님께서 정말 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포인트는 매크로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박현주 회장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트렌드가 좋은 산업은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혁신이 일어나는 기업은 그냥 사가지고 기다리면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텀업으로 보자.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매크로 담당 애널리스트고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럼 뭐야, 매크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뭐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바텀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되 탑다운은 그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이 이거였죠? 부제가 이렇게 해서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매크로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면 2018년부터요, 2020년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빨간색이 주가고요, 검정색이 빅스 지수입니다. 이게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제 잘 보시면 자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다시요. 짠, 짠. 자, 보시면 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짠, 짠, 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모든 구간에서 다 지금 이 리스크를 회피하면 좋지만 지금 리스크 빅스 기준으로 30이 넘어가는 구간이 되면 주가는 조금 조정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런 조정까지 제가 다 맞춰가지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조정이 한두 번 정도 있다면 그 조정은 맞추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에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는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조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조금 뒤로 후진을 했다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쉽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매크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딱 여기에 있어요. 즉,
과속방지턱인지 아니면 뒤로 잠깐 후진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텀업을 봐서 바텀업으로 개별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판단할 때 매크로가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것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응의 영역과 예측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응의 영역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면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면 예측의 영역은 뭐냐면요. 매크로 관련된 것 중에서도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연준과 관련된 거는 왜냐면 연준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를 하면 그 정책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내일 오를지 빠질지 그거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세 번째는 경제지표와 관련된 건데요. 경제지표와 관련돼서 이 세계 경제지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내기가 나와요. 서문에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거짓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통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만큼 거짓말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얘기는 경제 지표도 이제 통계의 일종이니까 어떤 거짓말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 지표가 그래도 어떤 경제 지표가 가장 믿을 만한지, 그리고 경제 지표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매크로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는 바텀업 투자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매크로는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매크로를 가지고 뭔가 종목을 분석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텀업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인지 빠꾸해야 되는 시점인지,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빠꾸해야 되는 건데 제가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렸고, 예측과 대응의 영역을 구분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해야 된다. 매크로를 분석하는데 대응의 영역에 가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예측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연준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는 시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제지표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경제지표를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방구를 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 가서 이거 주식으로 방구 좀 낀다 라는 얘기를 듣게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지표, 어떤 경제지표가 있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얘기는 알아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지표 매크로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생각했더라도 힘들었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쨌든 공부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매크로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는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평상시에는 바텀업 투자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매크로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그렇지 아닌지만 판단해주면 그걸로 끝. 매크로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돈은 바텀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측과 대응의 영역을 나눠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만 올인하는 거다. 매크로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대응의 영역에 가가지고 매크로로 예측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경제지표라는 것은 시장의 언어와도 같기 때문에 시장의 언어를 알아야 방구를 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애널리스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이걸 꼭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많은 참가자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뭐 다른 3프로 TV나 아니면 다른 영상에 보면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공매도 치는 사람 아니야? 이거 주식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해? 지들은 계속 팔면서 개인들은 사라고 한다. 이거 이상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 요즘 기관들 행태를 보면 개인들한테는 사라고 하고 자기들은 계속 다 이익 실현하면서 개인에게는 조금만 이익 실현하라고 하고 막 이런다. 와, 이게 막차 탄 개미한테 이거 불타 죽으라고 이거 끝까지 이거 지금 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이분들의 말을 이제 저한테 빗대어 하면 이런 거죠. 야, 저 SK증권의 이호석이라는 애는 맨날 시장 좋다고 그러고 뭐 리얼 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COE가 어쩌고 해가지고 주가가 뭐 3,500 간다고 그러던데 왜 증권사는 왜 이렇게 주식을 맨날 파는 거냐? 이거 니네 지금 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니네 우리한테 지금 다 주식 비싼 가격에 떠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SK증권에서 주식을 팔았다 칩시다. 그 파시는 분은 저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도 그렇지만 만나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분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뭐 짜고 친다?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금감원에 가가지고 조사해보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그런 행태를 보이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고요. 증권사에서 제가 얘기하는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는 뭘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 사이드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데는 뭘 하는 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바이 사이드라는 얘기랑 셀 사이드라는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제 CFA 공부를 하면서 CFA 2차 시험을 합격할 때쯤까지도 사실은 바이 사이드가 뭐고 셀 사이드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왜냐면 이거는 책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바이 사이드, 바이를 사는 쪽? 파는 쪽? 이거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자, 우선 이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왼쪽에 이쪽이 바이 사이드입니다. 바이 사이드 사는 쪽이요. 이쪽은 셀 사이드입니다. 자, 바이 사이드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요. 운용사가 있는 겁니다. 운용사라는 것은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보학사 자산운용 등등등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산운용사들은 어떤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냐면요. 다 여러분이 펀드에 가입하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운용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주신 돈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도 돈도 있지만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웃소싱 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운용을 하긴 하는데, 뭐 보험사나 생보사나 이런 데들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아웃소싱. 내가 운용하는 것보다 야, 운용사에 있는 애들이 더 주식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좀 해줘. 그러면서 이제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면 이 펀드 매니저들, 운용사에 있는 사람들, 여기가 운용사예요. 운용사에 있는 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사이드는 뭐냐면요. 이제 증권사입니다. SK증권, 뭐 등등등이라고 해야 돼. SK증권 빼고 등등등. 어쨌든 SK증권 내에는 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이제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브로커리지를 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직접 HTS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을 넣는 겁니다. 저 이호석이 저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SK증권한테 주문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SK증권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딱 줍니다.
삼성전자를 10억 지금 사주세요. 오늘 좀 잘 사주세요. 싸게. 오늘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보고 많이 빠질 것 같으면 천천히 사고, 빨리 오를 것 같으면은 빨리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좀 사주세요. 잘 알아서. 이렇게 이제 브로커한테 주문을 냅니다. 그럼 이 브로커는 주문을 받잖아요. 그거를 체결을 시켜주고 뭘 받냐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운용사에서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는 이제 리퀘스트를 애널리스트한테 하는 거죠. 야, 펀드 매니저가 브로커한테 이호석 애널리스트한테 요거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효석아 이거 좀 알아봐 달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나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프트 달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매니저분들이 이쪽으로 수수료를 주잖아요. 이 수수료를 줄 때 왜 준 거야? 그냥 네 이거 뭐 무슨 관계야 니네 둘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 달러라는 걸 줍니다. 이 소프트 달러가 인포메이션이고요. 인포메이션을 주면 효석이가 애널리스트 잘했다 야. SK증권에 주문 줘야지. 뭐 이러면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 사이드와 셀 사이드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둘째, 운용사 중에서 증권사 중에서도 주식을 운용하는 하우스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겠죠? 근데 이런 하우스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도 이제 은행에서도 은행이 남는 돈으로 운용하는 프랍 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은행 돈이에요. 은행 돈. 고객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투신권이라고 얘기하면 그 투신은 투자 신탁 아니면 자산 운용사들은 다 여러분이 준 돈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가입한 펀드의 돈으로 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니 개인들은 이렇게 주식을 사는데 왜 기관 나쁜 사람들 이거 돈을 왜 이렇게 계속 주식을 파는 거야? 투신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여러분 환매하셔서 그래요. 환매하시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식을 안 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1,000억을 운용하고 있어요. 근데 1,000억을 내가 주식이 좋아 보이고 1,000억을 다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 200억이 환매가 됐어요.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환매해 주세요. 이러면 200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돌려줍니까? 주식을 팔아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안 하고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액션이 취해지면 취해질수록 개인은 사는데 왜 기관을 이렇게 팔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 사이드가 뭐고 셀 사이드가 뭐고 애널리스트는 갑인지 을인지 완전히 을이죠. 정말 을입니다. 제발 좀 저 좀 제발 하고 이런 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컨센서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컨센서스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컨센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4분기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2013년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2014년 1월 달에 나왔겠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한 10조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찍어 놨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10조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완전 지금 그 전에 형성돼 있던 컨센서스와는 동떨어져 있는 값을 여기 내놓고요. 점점 이거 뭐야?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는데? 이런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점이 찍혔다면 대체로 이렇게 가다가 실제 발표는 여기에 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컨센서스는 이 점들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10조 원 정도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8조 원이 나니까 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한 컨센서스, 즉 시장이 반영되어 있는 컨센서스는 가장 마지막에 얘기되어 있는 요 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를 분석할 때 컨센서스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이게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준 점은 어딜까요? 요 점 중에서 어떤 점일 것 같으세요? 요 점입니다. 요 점.
기존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컨센서스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값이 딱 나오는 순간 뭐야? 왜 이렇게 주가 실적이 안 나와?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이 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오고 실적이 실제로 주가는 실제로 이 정도 나왔다면 주가는 더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조금 조정되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름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내려온다면 주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주가에 반영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경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컨센서스를 이해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를 분석을 할 때. 두 번째, 자, 미국 대선의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 사례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11월 달쯤에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트럼프가 되면은 주가가 좋고요. 바이든이 되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좋지 주가가. 그치? 그렇게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이 상원도 되고 바이든이 당선된다 이러면 주가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게 컨센서스 누가 정하는 거지? 글로벌 IB들이 정합니다. 이런 컨센서스는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이 점을 찍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에 삼성전자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점을 찍어가면서 정하는데요. 이런 식의 컨센서스, 즉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거는 사실 글로벌 IB들이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건 컨센서스니까 믿을 거예요?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와 관련된 컨센서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설명력이 있지만 숫자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두리뭉실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연준한테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미스터 마켓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전화 한번 해봐. 잘 모르겠으면. 미스터 마켓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던데? 마이너스 금리 생각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OMC와 같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이벤트들도 그 전에 이게 컨센서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시장이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컨센서스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 아무리 네 혼자 생각하면 뭐해? 아니 무슨 뭐 마이너스 금리를 아니 언제 미스터 마켓은 그런 생각 없어 이런 생각인 거죠. 결국에는 미스터 마켓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미스터 마켓은 자꾸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단 말이죠. 자주 요새. 그래서 이제 자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이 나왔고 저도 이제 공저자로 된 미스터 마켓 책 홍보는 아니고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하고 컨센서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바이어스인데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것은 애널리스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판이 어떤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사람들이 이제 바이어스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세 가지의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바이어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편향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너 생각이 왜 이쪽으로 하니? 막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바이어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롱 온리 바이어스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이거 옛날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자, 홍길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왜 한탄스러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숏이라고 말하지 못해서 한탄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매도를 매도라고 말하지 못하다니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다.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5년 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국내에는 매도 의견이 왜 없나?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이제 애널리스트 한지 이제 1년 정도 돼 가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매도 의견이 진짜 없긴 없어요. 음. 왜 없을까? 우리나라는 매도 의견이 왜 없을까요? 맨날 사자고만 하고 뭐냐 그게 맨날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없냐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유일하게 매도를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 물론 이제 일부 숏 포지션을 취한 헤지 펀드도 몇 군데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매도 의견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이 생각은 조금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K증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금융이 굉장히 그 헤게모니를 좀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 즉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셉니다. 예를 들자면은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뤄놓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과연 SK증권을 포함한 증권회사가 우리나라의 GDP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니? 니네들이? 뭘 한 게 뭐가 있니? 니네 이래 버리면 글쎄요, 뭐 수출해가지고 막 돈 외화를 막 벌어들이고 이런 기업에 비해서 글쎄 그렇게 크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에서 기업과 증권사, 금융 이렇게 나눠보면 일반 기업들이 훨씬 더 헤게모니가 세다, 힘이 세다, 소위 말해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숏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SK증권에서 A라는 회사한테 이 회사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이러면서 화를 막 내면서 막 뭐라고 막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 A라는 회사가 우리 그 증권사에서 막 중립 의견만 내도 그냥 불러가지고 저 애널리스트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여기 무릎 꿇혀!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뭐 이런 느낌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뭐 한 15년 20년 전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숏 의견도 아주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롱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아니면 기업 IR 담당자나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롱만 있어? 매수만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신에 그 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바이를 하지만 미묘한 톤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미묘한 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좋긴 한데 내가 그냥 싫지만 그냥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목표가를 올린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하나대투의 김경민 연구원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우주의 기운을 이끌어 뭐 이런 표현을 하면은 진짜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톤의 변화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읽어내실 수 있다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하얀색이고요. 파란색이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포드의 프라이스 타겟, 즉 말하면 목표가입니다. 보시면 2020년에 이런 시기였는데 보통은 목표가가 더 높잖아요. 주가가 지금 이제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을 후행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도 이게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과거 지향 바이어스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과거 지향 바이어스. 애널리스트의 예측은 왜 항상
후행적인가? 라는 얘기고요. 요걸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는 앵커링 이펙트, 앵커링 바이어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앵커링 바이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닻을 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앵커링, 닻을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를 보시면은요. 어떤 배가 정박해 있는 배가 이게 닻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닻을 딱 내린 데 주변에서 여기서 주변에만 이렇게 맴돌 수 있는 거죠. 멀리 가봐야 그 근처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가봐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디에 그럼 닻을 내리냐? 애널리스트는 어디에 닻을 내리냐면요. 그 전 분기, 그 전 연도에 닻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숙제를 한번 내줘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번 전망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 처음에 하실 게 뭐예요? 그래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시험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뭐, 내년에 이호석 아카데미 2기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영상을 바로 하면서 또 그때도 막 퀴즈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족보 없어, 족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과거를 먼저 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가진 그 한계는 뭐냐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미국의 GDP하고 예상치를 보면요, 요게 점선이 예상치여야 되고 이게 실제치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점선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뒤로 따라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보면 거꾸로 돼 있는 거죠. GDP가 이렇게 되면 후행적으로 점선이 이렇게 돼. 예상이 그러니까 후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언제 또 있었냐면요. 올해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졌을 때 얘기인데요. 음, 컨센서스가 원래는 GDP, PMI 지수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PMI 지수라는 거는 50 근처에서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가 야,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요만큼을 내린 겁니다. 왜냐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얼마나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래도 한 45 정도면은 진짜 많이 내린 건데 다치 여기는 내가 이만큼 바꾼 거야 라고 한 게 이제 45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35가 나왔습니다. 여기 30이 나왔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만큼 추정을 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정을 한다라는 것이 왜 후행적일 수밖에 없는지, 애널리스트가 왜 뭔가 미래를 예측할 때 후행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도 분명히 시장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어닝 추정치 점점 찍었을 때 점점 이거 찍을 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밑에 내려올 가능성이 또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이어스는 이지웨이 바이어스라고 제가 이제 말을 붙였습니다. 이 쉽게 가려는 바이어스입니다. 뭘 하다 보면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고 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된 정보가 있고 미공개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미공개 정보를 얻기를 원해요. 야,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삭임. 근데 이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또 뭐 주가에 반영되냐, 반영되지 않았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 싶어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전략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기업 관련된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유혹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IR 담당자하고 뭐 저녁에 막 술을 한잔 하면서 막 뭐 좋은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IR 담당자가 이 미공개 정보인데 이게 술 취해가지고 아유 뭐 이거 뭐 누구 좀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좀 알려줬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이제 보고서에 쓴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이게 이제 미공개 정보거든요.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는 욕구가 되게 크지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모자익 띠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모자익 띠오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공개된 정보들을 짜맞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들,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모자이크 띠오리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I told you의 오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겁니다. 그 콜옵션인데요. 이게 그 심리적인 콜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콜옵션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실을 볼 때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익 볼 때는 쭉 계속 올라가는 거죠. I told you의 오류는 이게 뭐 되게, 그러니까 I told you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었잖아. 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상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아직도 안 했어?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운용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야, 이거 내가 말했잖아. 이거 A라는 주식, 이거 좋다고 했니, 안 했니? 왜 안 샀니, 아직도? 요런 얘기. 아, 이게 이제 심리적 콜옵션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야,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주가 샀는데 왜 이렇게 된 거? 요런 식의 이제 오류. 그러니까 제가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말한 것들 중에서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맞은 거에 대해서 야,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틀린 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하는 게 이제 오류가 됩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극복하고 싶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I told you 오류.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했죠? 아니, 주가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주가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해서 A라는 주식을 사서 올라서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한테 들은 거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야. 그랬는데 돈 벌었으면, 그래도 내가 해가지고 번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만약에 깨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 말 듣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저 사람 말 듣나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메타인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진짜 이거 아는 거야?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이거 아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요.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넘어가고 시험 문제 볼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게 이제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남들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문제집에. 내가 틀린 거는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뛰어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한 것과 내가 잘한 것과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운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복기를 하고 반성을 하고 발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려면은 항상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왜 샀고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긴 샀는데 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도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녹음을 하는 시간은 2021년 1월 20일이고요. 3프로TV 녹화를 끝내고 바로 달려와서 집에서 다시 이제 녹음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경제 지표 중에서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3.2에 가보시면은 컨센서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알게 되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즉 미스터 마켓이 생각하고 있는 게 컨센서스 수준이라면 컨센서스보다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
안 나오면 쇼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제 지표를 보실 때도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잘 나왔니 안 나왔니 요겁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어 안 좋게 나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좋게 나왔어 안 좋게 나왔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시티그룹에서 말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인데 이게 과연 얼만큼 서프라이즈가 난 거니 아니니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CT에서 말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림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있잖아요. A 구간이요. A 구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0 그러면 실제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는 거 50, 안 나오는 거 50. 그래서 딱 0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0보다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점 안 좋아지긴 안 좋아지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안 좋으면 밑에 있는 거예요. 0 이하에 있는 거예요. 0 이하에 있으면 컨센서스보다 안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A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B 구간은 뭐냐면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좋긴 안 좋아요. 근데 점점 덜 안 좋아지는 겁니다. A 구간은 점점 안 좋아지는 정도가 심해져요. B 구간은 점점 덜 안 좋아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C 구간은 뭐가 되겠어요? 좋아지는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제 지표가 컨센서스보다 좋아지는 구간으로 넘어갔으나 중요한 건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C는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 이제 D는 여기입니다. 좋아지긴 좋아져.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컨센서스보다 좋긴 좋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전보다는 점점 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 이해되시죠? 자, 정리해보면 A는 점점 더 안 좋다. B는 점점 덜 안 좋다. C는 점점 더 좋다. D는 점점 덜 좋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사실은 주가의 설명력이 굉장히 높은데 코로나 때문에 워낙 변동성이 커서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안 보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로는 이 지표를 많이 볼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주가가 제일 좋을까요? 이 A, B, C, D 중에서 자 3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C, D 중에서 어떨 때 주가가 제일 좋을까? 1, 2, 3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네, B가 제일 좋아요. 안 좋잖아요. B는 A, B 구간은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잖아요. 컨센서스보다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그러나 점점 덜 안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 A 구간에서 주가는 밑으로 꼬라박는 거죠.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이제 좋아지는 시점부터는 점점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덜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주가는 바텀아웃 하면서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안 좋아질 때는 언제일까요? 이거는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 네, 답은 D입니다. 점점 덜 좋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개별 주식이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조선주 2007년 8년 이때 조선주 아니면 2013년 14년 15년 이때 화장품 아모레 이런 주식들은 이미 아모레가 너무 좋은 회사가 됐잖아요. 하지만 좋은 주식이 안 되기 시작했던 점은 언제냐면은 실적은 잘 나와요. 근데 이전보다 덜 잘 나오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제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C 구간에서요 주가가 더 오버슈팅하기 때문이요. 점점 이게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계속 좋아지는데 야 생각보다 더 좋다 야 진짜 생각보다 더 좋아.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영원히 좋을 것 같아. 계속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주가는 오버슈팅 하게 되고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아, 이게 영원히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A, B, C, D 구간이 있는데요. 이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는 구간, 안 좋게 나온 것, 점점 덜 좋게 나오거나 점점 덜 안 좋게 나오는 이런 구간을 나눴을 때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지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제가 이거는 그 기업은행에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코노믹 맵이라고 만들었어요. 경제지표인데 이거 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뭐가 나오고, 두 번째 주에는 뭐가 나오고, 세 번째 주에는 뭐가 나오고, 네 번째 주에는 뭐가 나오는데, 이 지표는 어디에 관련된 거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옛날에 2013년에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글을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옛날에 제가 만들어 놨지만 그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네, 어쨌든. 자, 요거는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파란색은 뭐냐면요. 이번 달에 둘째 주에 무역 수지가 발표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냐면은 1월 달, 전월, 12월, 그 전월 11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무역 수지가 나온 겁니다.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주황색은 뭐냐면 전월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이제 주황색은 다 이번 달에 나오는 그런 경제 지표, 이 주황색 지표들은 전부 다 작년 12월 달 거를 조사해가지고 나오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색은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보라색은 뭐냐면 이번 달 겁니다. 이번 주에 뭐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나왔다. 그러면 이번 달 거예요. 뉴욕주 제조업지수 이번 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경제지표의 상황을 얘기한 건지 이게 중요하다라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별을 찍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 개 찍은 거는 보시면 ISM 제조업지수, 그다음 비농업 고용자 수, 이 두 개가 좋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두 개 지표는 좀 보실 필요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별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베이하고 액츄얼, 그러니까 심리를 측정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를 측정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요건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경제지표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심리를 물어보는 거니 아니면 실제를 물어보는 거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ISM 제조업지수라는 거는 심리지표고요. 고용지표는 실제지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SM 제조업지수를 설명드리면 돼요. ISM 제조업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ISM 협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제지표입니다. ISM 협회에서 뭘 조사하냐면요. 각각의 기업들이 구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이제 설문지를 주는 거죠. 다음 달에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랑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랑 똑같으면 50이 되는 거고요. 50보다 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50보다 작으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심리입니다. 말 그대로 좋아질 것 같아?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든 그냥 네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그냥 편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주가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지표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실제 지표도 있습니다. 네 생각 말고, 그래서 니네 회사에서 지난달에 몇 명 뽑았어? 다음 달엔 몇 명 뽑을 거야? 요거죠.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심리 지표는, 자, 심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스테이블하지 않기도 하고, 또 뭐죠? 변동성이 막 들쭉날쭉, 좋을 것 같다가, 이번 달 안 좋을 것 같다, 코로나가 이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리 지표는 들쭉날쭉한데, 그래서 주가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심리 지표만 보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실제 지표이기 때문인 거죠.
고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용은 실제 지표고 요것은 정책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금리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심리 지표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ISM 협회에서 만든 제조업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킷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거는 마킷 제조업 지수입니다. 마킷 제조업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PMI 지수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심리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ISM 제조업 지수랑 S&P 500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빠질 때 빠지고. 그죠? 근데 이때 보세요. 2018년 후반부터 ISM 제조업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S&P 500이 올라갑니다. 이상한 거죠.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좋다라는 게 비단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18년부터 있었던 일이다.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의 한마디로 말하면 대구욕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대구욕. 뭐야 이거 다 설명한다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더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고용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2000년대부터 그린 그림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미국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금리 등 금리가 움직인다라는 게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미국 고용자 수는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대.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너무나도 낮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제조업 지수는 뭐냐면 제조업, 말 그대로 제조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서비스업은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와 관련된 거랑 제조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조업은 사이클이 있어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근데 서비스는 그렇게 사이클이 별로 없습니다. 사이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기를 설명하기에는 제조업이 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제조업이 사이클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장을 막 잘 된다고 하면 공장을 막 지니까 공장을 막 지을 때는 좋은데 다 짓고 나면 공급 과잉이 되니까 또 빠지고 또 이제 안 좋아지니까 또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까 또 좋아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은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고요.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공장 짓는데 뭐 롯데케미칼 공장 지면 2년 3년 걸리지만 서비스 관련해서 뭐 올리브영 만드는데 뭐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런 의미인 거죠. 서비스 관련돼서는 사이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설명력은 원래 제조업 지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웬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요선인데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8.5%밖에 안 되고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제조업이 설명하는 설명력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제조업 지수가 설명력이 약해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설명드렸죠? 정리를 해보면 CT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수를 가지고 경제 지표가 실제보다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올 때랑 안 좋게 나올 때를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드린 게 두 가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용 지수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뭔가 좀 잘 안 맞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목은 이번 주는 5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뭐가 늦어져서 금요일 저녁에도 올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답을 알고 있다면 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답안지 유출 사건하고 AI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끝났네요.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제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가지고, 평소에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까지만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나머지 공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좀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오면 24명의 사람들은 미국 수도의 심장부인 C 스트리트 3번가에 자리 잡은 매끈한 흰색 석조 건물의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어디 모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방에 들어와서 자 정확히 7시 55분에 정부 관리 한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전화기를 들고 막 뭔가 천문대로 전화를 걸고 막 무슨 비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아니면 CIA가 첩보 활동에 대한 비밀 브리핑을 시작하려는 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처럼 엄격하게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 방에 있는 기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지표 중 하나인 월간 고용 보고서를 맨 처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화기 다 내고요. 막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먼저 알면 돈이 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가 그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요즘에 좀 줄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냥 이거 고용지표가 얼마 나왔는지만 알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왜냐면 금리가 오를지 빠질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철통 같은 보안을 막아놓은 겁니다. 먼저 누구라도 빨리 알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들은 경제 지표를 먼저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들었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알고 싶어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알고 싶어요. 경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특히나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건 자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됐는데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빨리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빨리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간파하는 회사가 뭐냐면은 마키 PMI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ISM 제조업 지수보다 한 2개월 빨리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해요. 이번 주에. 네. ISM 제조업 지수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데 매월 첫째 주 첫날 발표합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때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데 ISM 제조업 지수만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이거를 알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빨리 내는 거죠. 2개월 얘는 마킷이라는 애는 그 15일 전에 한번 내고 1월 1일에 또 냅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또 내고 그냥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한테 조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ISM은 한 달에 한 번인데 마킷은 한 달에 두 번이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마킷이라는 회사가 유명해지고 하면서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 지표를 먼저 알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뭐 밑에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그런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미국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라고 말하고 소비 지표, 소비 심리 지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한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시간 대학교에 다니는 그 대학원생들이 엄청난 삽질을 해서 만드는 지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미시건 대학교에 있는 그 대학원생들이 다 매달 발표되는 소비 심리를 발표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의 40%는 매달 바꿉니다. 500명한테 보내는데요. 500명한테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40%는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꾸는 작업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약에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요. 그럼 그들이 정성껏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답을 모아서 이게 엑셀에 이게 쳐가지고 이 사람은 좋아진다고 했네. 내년에 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사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미시건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표를 만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미시건 소비 심리 지수 중에서 핵심 질문 5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5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가구, 냉장고, 오븐, 텔레비전 등과 같은 고가 물건의 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이런 물건을 구입하기에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쁜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설문조사 왔어요. 이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엄마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걸? 나한테 왜 물어봐? 나는 냉장고 살지, 오븐 살지, 텔레비전 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그림, 이게 장황하게 미시건 소비 심리 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지수를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고 아날로그한 방식이고 심지어 이 질문지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측정을 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제가 4년 전, 5년 전쯤에 블랙락의 CIO를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러니까 질문했던 거는 이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안 했죠. 뭐, sir, 이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경제 지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건 안 봅니다. 왜요? 왜요? 왜 안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올드한 데이터잖아요. 올드한 방식이고 또 그거 언제 그거 취합하고 있는 동안에 다 바뀌는데 그거 언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는 블랙락이 엄청 큰 회사잖아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AI 전문 인력이 있어서 박사급 그분들이 경제를 AI로 예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글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구글에 이게 우리 구글 트렌드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루이비통의 어떤 그 모델명이 있는데 그 모델명이 검색이 많이 되는 트렌드를 찾아보면 소비의 심리를 가장 잘 예측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루이비통이 그 모델이야? 그는 몰라. 자기도 그냥 AI를 돌려보니까 이게 제일 핵심 그 지표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얘가 왜 그런지 몰라. AI가 그렇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표는 굉장히 설명력이 강한 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아까 냉장고 말했잖아요. 근데 냉장고를 다음 달에 냉장고를 사람들이 많이 살까 안 살까를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구글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어떤 냉장고 특정 모델명이 검색되는 추이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냉장고의 어떤 그 모델명을 조회한다는 얘기는 진짜 살 생각이 있으니까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 지표를 예상하는 방식이 훨씬 더 새로운 방식이다. 올드에서 뉴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미시건 대학교 소비심리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미시건 대학교의 그 조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잠깐 인공위성이 알려주는 경기라는 얘긴데요. 이 그림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얘기가 2년 전부터 이제 제가 소개가 됐던 얘기인데요. 참 이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요 그림에 대해서는 잠깐만 그 영상을 보고 오실게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요. 하나, 둘, 셋. Billion barrels of oil storage in more than 25,000 tanks around the world. Never before has it been possible to monitor oil storage at this scale. However, using the latest advancements in machine learning and advanced computer vision, we are able to observe the world's oil stockpiles. 네, 대충 어떤 내용이신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전 세계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이 전 세계에 있는 오일 탱크를 그림자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중에서 바깥쪽 그림자 있잖아요. 이 바깥쪽 그림자를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의 이 원통이 얼마나 큰
큰 그 원유통인지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밑에 이 뚜껑 밑에 있는 이 안쪽 그림자 있잖아요. 요 안쪽 그림자의 사이즈를 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뚜껑이 이게 올라왔는지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유가 여기 가득 차면 뚜껑이 올라가겠죠. 근데 원유를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원유통의 사이즈를 알고 원유통에 저장되어 있는 석유의 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에 있는 원유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원유 재고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EIA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 지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표가 나오면 와, 뭐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다 알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지표, 이 정보를 70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주겠어요? 그냥 돈 받고 말겠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이거를 얻는 사람들,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을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구글하고 애플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iOS가 어디서 켜지는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는 얼마나 가는지, 식료품점은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구글하고 애플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대응해야 되니까 빨리 내놔. 그래서 이제 이거 내놓은 게 세상에 공개된 게 구글의 모빌리티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경제지표, 경제를 먼저 알고 싶어서 그때 막 감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세상이 이미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지표의 중요성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경제지표를 예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하나 경제지표 보고 이렇게 따지고 아이고 뭐 트레이딩하고 사고 팔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큰 트렌드가 무슨 트렌드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큰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는 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제가 좀 더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5번 했습니다. 아, 힘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퀴즈도 이번에도 100점 많이 맞아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